새벽 5시 성한그룹 본관 저택의 침실에서 윤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스름한 빛이 스며들고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죠. 그녀는 베개에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세상을 떠난 뒤로 정희는 혼자 이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왔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강해졌죠. 이사회를 설득하고 주주들을 안심시키고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성한그룹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아들 민호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였죠. 며느리 후보인 지수는 32살의 평범한 은행원이었습니다. 학벌도 무난하고 외모도 단정했어요. 민호는 그녀를 소개하며 말했죠. 어머니, 지수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랍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착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진심으로 착한 걸까? 아니면 무언가를 바라보며 연기하는 걸까? 정희는 자신의 의심이 과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재벌가를 지켜오며 그녀는 너무 많은 가면을 봐왔어요. 겉으로는 공손하고 예의 바르지만 속으로는 재산만 노리는 사람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런 이들이 주변에 많았죠.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래로 펼쳐졌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의 진심을 확인해야 해. 내 눈으로 직접. 그녀는 서재로 향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금고를 열었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귀중품들이 있었지만 정희의 손은 작은 금두꺼비로 향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황금 두꺼비는 남편이 가장 아꼈던 물건이었어요. 이건 행운의 상징이야.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이에게만 그 가치가 보인다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정희는 금두꺼비를 손에 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아. 이걸로 시험해보겠어. 새벽 6시, 정희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코트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선 행사에서 한번 입었던 낡고 색이 바랜 회색 코트였죠.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 입던 명품 정장 대신 헐렁한 바지와 낡은 스웨터를 걸쳤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지 않고 흐트러뜨렸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마지막으로 모자를 깊게 눌렀었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일까? 화려한 겉모습을 벗어던지니 그저 평범한 60대 여인의 모습만 남았어요. 손등의 주름, 눈가의 잔주름, 세월이 새겨놓은 흔적들이 선명했습니다. 정희는 금두꺼비를 낡은 천주머니에 넣어 품속 깊이 감췄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죠.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아직 가사도우미들이 출근하기 전이었고 아들 민호도 깊은 잠에 빠져있을 시간이었어요. 정희는 계단을 내려가며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라면 수행비서가 항상 곁을 지켰지만 오늘만큼은 혼자여야 했죠.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보호도 없이 그 아이를 시험해야 했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냉기가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죠. 저택 밖으로 나온 정희는 걸어서 대문까지 향했어요. 경비원이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차량을 준비할까요? 정희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혼자 산책 좀 하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대문을 나서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이른 아침의 서울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청소부들이 거리를 쓸고 있었고 택시 몇 대가 한산한 도로를 지나갔죠. 정희는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재벌가 여회장이 아닌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시민으로 걷는 이 느낌이 낯설었어요. 정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만에 타보는 지하철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아마 20년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며 정희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죠.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새벽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노인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는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런 풍경을 잊고 살았을까? 고급 승용차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전철 안에서 정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금두꺼비가 든 주머니를 꼭 쥐며 생각했어요. 오늘 그 아이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그게 답이 될 거야. 새 정거장을 지나 정희는 내렸습니다. 역 근처에 지수가 근무하는 은행이 있었어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정희는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죠.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낡은 코트 속으로 몸을 더 움츠렸어요. 손에는 금두꺼비를,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을 품은 채로 말이죠. 9시가 되자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 입구로 걸어갔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냉방기의 차가운 바람과 함께 몇몇 시선이 정희를 향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 단정한 차림의 고객들 사이에서 낡은 코트를 입은 정희는 확연히 달랐죠. 로비 한쪽에 서 있던 경비원이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왔어요. 여기는 은행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기 이걸 돈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요. 떨리는 손으로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경비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안내데스크 쪽을 가리켰죠. 저쪽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구로 향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으니 옆 사람이 슬쩍 자리를 옮기는 게 느껴졌어요. 정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지만 가슴속이 쓰라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한 직원이 정희를 불렀어요.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정희가 창구 앞에 서자 직원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죠. 무슨 업무 보러 오셨습니까? 정희는 천천히 천주머니를 풀었어요. 그 안에서 손바닥만 한 금두꺼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황금빛 광택이 형광등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죠. 이걸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직원은 금두꺼비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의심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죠. 옆 창구에 있던 여직원도 고개를 돌려 구경했습니다. 어디서 나신 거예요? 직원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남편이 남긴 겁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직원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죠. 남편분이요? 이게 정말 본인 소유가 맞나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 거 맞아요. 감정을 받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물건은 어디서 가져오신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훔친 거 아니세요? 그 말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죠. 저 사람 수상해 보여.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냐?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하지만 정희는 참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원했던 시험이었으니까요. 직원은 뒤편에 있던 상사를 불렀어요. 과장님, 여기 좀 봐주세요. 중년의 남자 과장이 다가와 금두꺼비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분이 이걸 돈으로 바꾸고 싶다는데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은 금두꺼비를 집어들더니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이거 꽤 비싸 보이는데 어디서 났어요? 정희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남편 유품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과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유품이라고요? 증명할 수 있나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명? 그런 걸 준비할 리 없었죠. 과장은 경비원을 향해 손짓했어요. 경찰에 신고 준비하세요. 그 순간 로비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상담 데스크 쪽에서 한 여직원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바로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숨을 고르며 과장 앞에 섰죠. 과장님, 손님 말씀 먼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과장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지수 대리,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은행원이지 경찰이 아니잖아요. 손님이 가져오신 물건이 도난품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신고부터 하는 건 잘못됐어요. 지수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수는 정희에게 부드럽게 다가갔어요. 손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제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직원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의심이나 경계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죠.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를 따라갔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자 지수가 의자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정희가 자리에 앉자 지수도 맞은편에 앉으며 금두꺼비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지수는 금두꺼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바닥 부분, 조각의 세밀함, 무게감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죠. 이거 진품 같은데요. 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보이나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미술품 감정 자격증까지는 없지만 대학 때 문화재 관련 수업을 들었거든요. 이 정도 세공과 광택이라면 적어도 수십 년은 된 물건일 거예요. 게다가 순금 같습니다. 정희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어요. 지수는 금두꺼비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걸 현금으로 바꾸시려면 정식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보통 이틀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죠. 오늘은 안 되나요? 지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귀금속은 전문 감정사가 확인해야 해서요. 혹시 급하신 일이 있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래 보관하기가 부담스러워서요.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제가 미리 감정사와 약속 잡아놓을게요. 그럼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제가 내일 아침 9시에 여기 있을게요. 손님 오시면 바로 도와드릴게요. 지수는 명함을 꺼내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희는 명함을 받아들며 지수의 이름을 읽었어요. 김지수 대리. 짧은 이름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죠. 정희는 금두꺼비를 다시 천주머니에 넣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지수는 상담실 문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정희가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갈 때 아까 그 과장과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또 오면 그때 경찰 불러야지. 하지만 지수는 그들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분 눈빛이 달랐어. 거짓말하는 사람 눈이 아니었어.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기 10분 전이었습니다. 지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내내 그 노숙자 차림의 여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정말 내일 오실까? 지수는 감정사에게 미리 연락을 해놨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어요. 시계를 보니 8시 50분이었죠. 지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은행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자 로비가 순식간에 술렁이고 있었어요. 경비원이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고
다른 직원들이 일제히 입구를 향해 시선을 돌렸죠. 지수도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지수의 발걸음이 멈춰버렸어요. 유리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노숙자 차림의 여인이었지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진남색 정장,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 세련된 화장.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일렬로 뒤따르고 있었어요. 모두 서류 가방을 든 채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입에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분이 대체 누구시지?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허둥지둥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의심하고 무시했던 그 과장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죠. 정희는 천천히 로비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어요. 정희는 어제 자신을 의심했던 그 창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어제 그 금두꺼비였죠. 정희는 조용히 카운터 위에 금두꺼비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이걸 훔친 거라고 하셨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과장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옆에 서 있던 남자 직원도 고개를 푹 숙였죠. 뒤따라온 정장 차림의 남자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성안그룹 법무팀 이사 박민수입니다. 명함을 꺼내며 차갑게 말했어요. 어제 이 은행에서 저희 회장님을 의심하고 경찰 신고까지 운운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말에 과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회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죠. 정희는 냉정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자신을 수군거리며 바라보던 고객들, 자리를 피하던 사람들, 모두 지금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안그룹 회장 윤정희입니다. 어제 제가 이 은행에 왔을 때 여러분은 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셨죠. 훔친 거 아니냐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무게감은 로비 전체를 짓눌렀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심지어 다른 고객들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금두꺼비를 집어들며 말을 이었어요. 이건 제 남편이 생전에 아꼈던 물건입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두꺼비죠. 하지만 진짜 행운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어제 여기서 단 한 사람만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멈춘 곳은 로비 한쪽에 서 있던 지수였어요. 지수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정희가 지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지수에게 쏠렸어요. 지수는 몸이 굳은 채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정희가 지수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수 대리님. 지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희는 지수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어제 당신만이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봐줬어요. 지수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죠. 정희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회장이든 노숙자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그게 진짜 은행원의 자세 아닐까요?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정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어제 이 은행에서 그 당연한 일을 한 사람은 당신뿐이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몸을 돌려 로비를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정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저는 어제 이곳에 시험을 하러 왔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며느리가 될 사람이 바로 이 은행의 김지수 대리입니다. 그 말에 로비가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지수도 깜짝 놀라 정희를 바라봤죠. 민호 오빠의 어머니가 회장님이셨어.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집안 배경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정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진심으로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집안의 재산을 보고 연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직접 노숙자 차림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겉모습이 초라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정희는 금두꺼비를 들어 올렸어요. 이 금두꺼비는 시험지였습니다. 값비싼 물건을 가진 초라한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할 건가? 과장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남자 직원도 마찬가지였죠. 정희는 그들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겉모습만 보고 저를 판단했습니다. 훔친 거 아니냐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죠. 심지어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눈으로 고객의 돈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금융을 다룰 수 있죠?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정희는 지수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김지수 대리는 달랐어요. 저를 사람으로 봤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도와주려 했죠. 심지어 동료들이 저를 의심할 때도 저를 편들어줬어요. 정희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진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정희는 금두깨비를 지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이제 당신 거예요. 사람을 믿는 용기를 가진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는 금두꺼비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는 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잘했어요. 사흘 후 성한그룹 본관 저택의 서재였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녁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비스듬히 내려앉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들어오렴.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35살의 청년은 아버지를 닮아 의젓한 인상이었지만 지금은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들었습니다. 은행에 다녀오셨다고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정희는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앉아라. 이야기 좀 하자. 민호가 소파에 앉자 정희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차를 따르며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화가 났구나.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조금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죠.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확인해야 했어. 정희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아직 젊어.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할 수도 있지. 특히 사랑에 빠지면 사람들은 눈이 멀게 돼.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수를 믿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민호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그럼 어머니도 지수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야. 감탄했지. 그 아이는 진짜야.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찻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노숙자 차림으로 갔을 때 은행 직원들은 모두 저를 의심했어. 훔친 거 아니냐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랬습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지수만은 달랐어.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지.
겉모습을 보지 않고 마음을 봤어. 정희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 모두가 의심할 때 혼자서 믿는다는 게 말이야.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정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시집 오면 지수는 많은 시선을 받게 될 거야. 누군가는 재산을 노리고 온 거 아니냐고 수군거릴 거고, 누군가는 집안 배경이 부족하다고 비웃을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견딜 수 있어. 왜냐하면 진심이 있거든.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정희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내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구나. 재산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봤잖니. 민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는 저를 성한그룹 후계자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민호로 봐줬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정희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금두꺼비를 꺼냈어요. 민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그게 은행에 가져가신 거 아니었나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수에게 줬다가 다시 받았어. 그 아이가 너무 귀한 거라며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이걸 결혼식 날 너희에게 주고 싶어. 민호는 금두꺼비를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그 물건에는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이 아니야. 사람을 보는 눈의 상징이지. 너희 부부가 앞으로 살면서 언제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며 살기를 바란다. 민호는 금두꺼비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아이, 지수를 잘 지켜줘. 이 집안은 차갑고 냉정한 곳이야. 하지만 너희 둘이 함께라면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특급 호텔, 웨딩홀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꽃장식으로 가득했어요.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홀 안을 채웠죠. 성한그룹 후계자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신랑보다 신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 은행 직원이라며. 한 중년 여성이 속삭였어요. 회장님이 직접 시험까지 했다잖아. 대단한 여자야. 옆자리의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노숙자 차림의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도 친절하게 대했다더군. 요즘 그런 사람 드물어. 하객들 사이에서 지수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감탄했고 어떤 이는 부러워했어요. 드디어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홀 뒤편의 문이 열리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수가 나타났어요. 베일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긴장과 기쁨이 섞여 있었죠. 지수는 천천히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하객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지수의 눈은 오직 앞을 향해 있었어요. 재단 앞에 서 있는 민호가 보였습니다.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수가 재단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주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주례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지수는 객석을 둘러봤어요. 맨 앞자리에 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지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렸어요. 그때 정희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죠. 정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오늘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희는 옆에 있던 보조에게 손짓했어요. 보조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죠. 정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두꺼비가 들어있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그 유명한 금두꺼비 아니야? 회장님이 은행에 가져갔던 그거잖아. 소문은 이미 재계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정희는 금두꺼비를 꺼내 지수에게 건넸어요.
이건 제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물건입니다.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었던 두꺼비죠. 정희는 지수의 손에 금두꺼비를 올려놓았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운은 이 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능력에서 오는 거죠. 정희는 하객들을 향해 말했어요. 제 며느리 지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를 회장으로 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봤어요. 재산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봤습니다. 정희는 지수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눈의 상징이야. 내가 우리 집안에 가져온 건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란다. 지수는 금두꺼비를 두 손으로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평생 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두 사람 평생 서로를 믿으며 살겠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주었어요. 이제야 안심이 되는구나. 너희 둘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죠. 지수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금두꺼비는 그들의 손안에서 빛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미소들이 그 자리를 환히 비췄어요. 정희는 뒤로 물러나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금두꺼비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어요.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었습니다.